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위원님들과 함께 쭉 강의 콘텐츠를 함께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오늘의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유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위원님 어떤 위원님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흔들려도 나와 함께라면 문제없다. 이지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 주 블랙라벨로 또 월요일 팀은 새롭게 꽃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대체 공휴일이라 블랙라벨 팀을 한 3주 뒤에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위원님 어떡하죠, 저희 블랙라벨?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복장을 보시면 블랙라벨의 복장인데 네.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휴일 기간에도 저희 블랙라벨의 방송은 계속 반도체 관련돼서 2탄, 3탄 나갈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휴일 때 시장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시면은 충분히 휴일을 좀 무료를 달릴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왜 검정색 또 양복을 딱 입고 오셨나라고 했더니 블랙라벨에 대한 의리 때문에 또 입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체 공휴일에도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 저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이시죠?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대체 공휴일에도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라벨 생방송은 3주 뒤에 저희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하자고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시장 들어서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었던 분들도 수익을 반납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락을 견디고 있다가 아예 저 지하로 내려가신 분들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번 주 시장 저희 왜 그러는 걸까요? 시장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시장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에 좀 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가 분기점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빈번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기점이냐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분기점이 아니라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아마 이번 하락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지수 하락폭은 지난번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 하락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 계좌는 별로 박살이 나지 않는다,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정말 이제 여기서 정말 자포자기할 만큼 내 계좌가 너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냐면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계좌가 향해 있으면 이 조정은 버틸 수 있고 여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 조정이 지난 뒤에 수익을 좀 크게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내가 시장의 반대 방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에 익숙해져 있다라면 여기서 주도주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구간에 단기 상승했던 종목들에 아직도 내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부풀려져 있는 종목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그거는 끝도 한도 없이 내려갈 수 있는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가 지금까지의 계좌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은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시가 이제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계좌를 어떤 복구할 수 있는, 당장이 힘들다면 적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좀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결정할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뭐 누가 봐도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고 오늘 뭐 아주 반등이 약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지난 이틀간에 뭐 장중에 2% 넘는 급락들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뭐 오늘 그 강보합권 반등은 반등이라기 미약할 정도로 상당히 약하게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 예측할 수 있는 과거 사이클을 조금 더 앞당기거나 조금 더 뒤로 늦추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교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악재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뭐 이번 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겁나겠냐라는 보면 악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특히 이제 한 달 어떻게 보면 한 전부터 가장 크게 나왔던 게 헝다 파산 이슈였고, 헝다가 굉장히 중국의 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넘버2다. 부채가 350조 원이 넘는다. 굉장히 뭐 제2의 레이만 브라더스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나온 딱 그 최신 뉴스를 좀 보면 헝다가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은행 지분을 매각을 했다 나왔고, 매각을 통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헝다는 파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산을 매각했다는 거는 중국에서는 이 자산 매각이 중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그 약간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자산을 매각했다라는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파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파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질서정연하게 파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할 것이고, 회사를 쪼개줄 수 있으면 분할을 할 것이고, 분할을 한 업체를 두세 개를 중국 정부가 좀 떠안으면 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는 줄어들면서 질서정연한 파산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온 부분이 이제 전력난인데, 요거는 사실은 예상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호주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석탄 수입을 스스로 금지 조치를 했고, 그 대체처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남미, 브라질 같은 이런 원거리 수송을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재개되는 이후에 물류 대란입니다. 대단히 물류 수송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 스스로 호주가 아닌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수송선을 옮겼기 때문에 그 채널이 좀 자리를 잡힐 때까지 몇 주간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 일시적인 전력난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그 청명한 하늘을 볼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장을 멈추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력 때문에 멈추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공급에 대한 쇼테이지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 이 전력난은 어떻게 보면 중국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거래처가 새로 돌려지는 물류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짧으면 한두 주, 길면 세네 주 정도 혼란을 좀 겪는 과정일 뿐이지 뭐 이게 전체가 공장이 셧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이슈로 단기 악재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구조적이거나 장기로 판단을 하는 거는 섣부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 관련 이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거나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 부채 유예 기간이 이제 임박했는데 오늘 이제 또 해결 방안이 또 나왔죠.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나왔던 배경에는 민주당이 지난번 인프라 관련된 1조 달러 법안 통과시킨 이후에 복지와 관련된 4조 원 가까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이 공화당이 이 부분에 대한 개심죄를 적용해서 지난주에 부채 유예에 대한 표결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성이 좀 짙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 좀 짙지만 결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다면 비난을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2월까지 임시로 기간을 연장시키는 합의안이 오늘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는데 뭐 무난하다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12월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려할 만한 연방정부 셧다운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설사 연방정부 셧다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 이제 경험을 해봤다 그랬죠. 2018년도 12월 달에 12월 21일부터 해서 2019년 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하순까지 한 달여 가까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때도 뭐 미국이 굉장히 뭐 국가 부도난다, 신용등급이 좀 하향됐고 국가 부도부터 여러 가지 자본주의 붕괴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 됐을 때도 이틀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틀간 하락할 때 첫날에 한 3%, 둘째 날에 한 2.몇 %, 그래서 거의 한 2% 내외. 그러니까 5%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바로 5%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건 우려감이지 실제적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줄 만큼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한 이틀, 뭐 2, 3일 정도 하락하면 오히려 시장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사례가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악재에 비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의 사이클을 보면 지난주에 한 2주 전까지 1.3%대에서 오히려 이제 1.2%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1.23%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좀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부각이 되면서 1.55%, 거의 이제 1.5%를 넘어가는데, 점차적으로 아주 서서히 이 간격이 나왔다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지난번처럼 또다시 1.5%를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4% 이상 채권금리가 급등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번 하락이 조정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중간에 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는 건데 시기의 문제를 놓고 이게 조금 미뤄졌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임박한 거죠. 뭐냐면 결국 이제 다음 달,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10월 달인데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뒤면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뭐 11월에 정상적으로 되든 한 달 늦춰지든 어쨌든 연내에 실시하는 거고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에 상원의원 연설에서도 하는 기조를 좀 보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내년까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내년까지 간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테이퍼링 이제 해야 된다.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결국은 돌려치고 맺히고 하더라도 표현은 결국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은 결국은 이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넣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전의 테이퍼링의 예를 보면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서서히 실시했는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6개월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금액적인 단위를 보면 6개월이면 끝나게 되고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서 6개월 안에 끝나면 내년 5월이나 6월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보통 테이퍼링이 끝나고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가졌다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끝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스케줄상을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하고 6개월 안에 끝내고 5, 6개월 정도 텀을 가졌다가 금리 인상 들어가는 내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절차나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렸다면 이제는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돼버렸다는 말은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전에 테이퍼링 기간을 보더라도 1.23% 출발해서 한 3% 내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2.5% 넘어가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들어왔고 이제 이게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사실 테이퍼링 때도 역시 똑같이 겪었던 사건이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여 앞을 앞두고 거의 임박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전 바로 직전 테이퍼링 때도. 그때도 이제 테이퍼링 단위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주가가 한 5%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우가 한 3% 정도 내렸으니까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 2, 3%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테이퍼링의 우려감에 의해서 테이퍼링 직전에 내려가는 그거는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오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퍼센테이지는 뭐 단기간에 5%면 시장이 5%면 웬만한 종목은 10% 넘게 하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격 조정폭이 작은 건 아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기간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 직전에 이런 조정을 받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던 게 5% 내려오고 한 25%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여기서 꼭 자제를 해야 되는가? 한 5% 정도 밀려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이면 이후에 최소 20% 이상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4, 5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너무 그렇게 자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 하락으로 막아야 되겠고 10% 하락으로 막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보유하는 종목은 그게 아니라 3, 40%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결국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내가 200원 갖고 있을 때는 이것도 100원 주고 사고 이것도 100원 주고 산다면 지금 내 손에 100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뭡니까? 한쪽은 버리게 되고 한쪽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양쪽을 다 샀다면 지금은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이 왔다는 거고 그 분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버리는 쪽에 사면 그런데 지금 안타깝지만 개인들의 수급 구조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착실하는 버리는 쪽을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라든지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이어가는 쪽은 지금 조정 구간을 견디면 언젠가 이 매집이 힘을 발휘시켜야 희망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버리는 카드 쪽은 사실 지금이 오히려 주가 하락의 시작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가 뭐냐면 작년에 워낙 큰 유동성을 맛봤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뭡니까? 뭘 사도 올라가고 내가 좀 물려도 몇 달 견디면 본전 이상 온다는 거죠. 유동성 장의 힘으로. 근데 지금은 그 심리가 대부분의 개인 심리 투자가분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그럴 리는 절대 없다는 거죠. 몇 달 견디면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견디면 내 계좌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좀 강한 멘트를 드리냐면 지금 그만큼 시장이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강력한 표현을 써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장기국채 금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1월 달부터 몇 달을 거쳐서 왔다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의 박스권 장세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단기간에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넘어가서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려오는 기조가 이전처럼 박스권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간다는 거는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대부분 1% 초반대 출발했던 장기채 금리가 보통 3%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 절반 정도 수치밖에 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제하지 않고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본연의 가치보다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종목 쪽으로 고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몇 사이클 동안 그리고 몇 사이클이라고 하면 최소 한 사이클은 2년 이상이니까
한 4, 5년 이상 그 종목이 계속해서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나와 있는 악재가 앞에서 얘기했던 헝다 이슈라든지 전력난이라든지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아주 단기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 급등은 이번 주를 고비로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처럼 박스가 하단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 이제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달이라고 본다면 11월이면 뭡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는 기본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시중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단기 국채금리나 단기 국채금리 이번에 1.5 넘어가는 이 장기 국채 상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나왔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급등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단기 국채 3년물 미만짜리 단기 국채 금리도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단기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테이퍼링을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는 지금의 이제 추세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조정 오더라도 이전처럼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 기술재 성장주에 접근하는 전략을 유효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인데 금리 인상 장기 국채 금리가 워낙 단계에 급등하는 것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변동되는 변동성이 0.5% 이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 정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다행양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유동성 재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재편인데, 결국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종목이 올라가냐 내리냐에 관심을 가지지만,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 어느 쪽에 대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IT 관련되어 있는 자금 쪽에 패시브 자금이나 그 액티브 자금들이 ETF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 대기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누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신경을 쓰면. 그럼 결국 그 대기 자금이 많은 곳이 강하게 올라간다. 당장의 차트상의 조정을 많이 받을지라도 거기에 대기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면 결국 그쪽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 유동성 재편인데,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동성이 재편된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 유동성을 우리가 CNN에서 나왔던 방송의 평가를 그대로 말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죠. 지난 100년 동안에 나왔던 유동성보다 최근 10년 동안에 나왔던 유동성이 더 크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나온 유동성보다 코로나19에 1년 동안 나온 유동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장되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우리가 한 2달 만에 60% 상승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 2달 만에 60%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너무나 지금 우리 시각에 꽂혀 있다는 거죠. 아, 작년에 진짜 이만큼씩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시기가 지나면 그런 종목들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작년처럼 뭘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은 작년과 같은 유동성 향에서는 우리가 비교하자면 옛날처럼 그냥 폭격기가 그 전체 도시를 다 폭격하고 지나갔다면 지금은 뭡니까? 하나하나 건물 하나, 사람 하나, 자동차 하나에 정밀 타격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유동성장이 이제 재편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받아오셨는데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첫째 가고 싶은 거 둘째 가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온 월급이 갑자기 회사가 얼어져가지고 월급이 300만 원 줄어들었다. 그럼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펀드나 특히 이제 액티브 펀드 자금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뭡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작년처럼 바스켓 거라 2차전지 다 사.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하나 종목 치사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은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우리 인간은 다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또 간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드리냐면, 왜 우려스러운 부분이냐면 사실 지금 아직도 개인분들은 이번에 그 반도체 급락 이후
시점이나 혹은 플랫폼 급락 이후 급락했던 종목들, 그다음 최근에 차익 실현해가지고 하루에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8% 9% 떠는 종목들을 보면 개인들의 속칭 얘기하는 추가 매수, 물타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반대매매 금액도 역대치를 깨뚫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작년에 학습 효과가 남아있다. 야, 작년에 버티면 무조건 본전 회복하고 수익 내고 나왔어. 좀 견디고 물타기 하면 이게 올라와. 이제 그런 시점은 작년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수급에서 보겠지만 여전히 그런 형태의 매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점은 이 테이퍼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제가 이제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겠지만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 올라가겠지. 근데 이 위드 코로나에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종목은 시장 상승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치사 선택해야 되는 구간에서 위드 코로나는 하나의 좋은 먹잇감이 많지만 그 먹잇감조차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종목들은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인데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등락률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종목은 잘 보면 실적이 좋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종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원래 안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원래 좋았던 종목인데 코로나19에서 잠식당했던 성장성이나 실적이 코로나19 위에 다시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전부터 안 좋았던 종목이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데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각해가지고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19 이전에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어렸던 종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코로나19 이전에 엉망이었던 종목이 코로나19 거쳤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도 강조됐지만 결국 이제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우선 점은 결국 봉쇄 조치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장 셧다운을 위해서 뭡니까? 공급에 차질이 왔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장 그 정점에 있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소비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나 선택 소비재 일부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의복과 관련된 부분은 베트남 공장이 대부분 셧다운되면서 대부분 공급에 굉장히 큰 폭의 차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의료 시장에 있는 종목들 보면 정말 고점을 갱신하고 날아갔던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정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내려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가만히 보면 올해 예상 실적치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주가에 이렇게 갈렸냐면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은 생산시설이 우리나라 아니면 선진국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봉쇄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생산이 정해졌고 정말 실적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던 종목인데 내려왔던 종목은 대부분 생산 공장이 남미나 베트남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셧다운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오르간때 내려왔는데 이제 그게 풀리면 그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는 문제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위드 코로나에서는 경기 민감주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선택 소비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이런 선택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요가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위드 코로나가 되는 부분이라면 살짝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초반에 가지고 왔던 주도주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분기점에 들어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분기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실 종목들에 대한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장에서 아주 교묘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게 8월 31일부터인데 그
8월 31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시장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나왔던 그 구간이 1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졌는데 이후에 매수세를 잘 이어오다가 9월 초에 반도체 관련된 급락, 플랫폼 관련된 급락, 특히 이제 9월 초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플랫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걸 제외하면 또 매수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제 9월 29일 날 IT주 일부를 매도한 걸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수 기조는 이어오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조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는 하락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분명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외국인 순매수 등락을 보면 하루에 뭐 한 2, 3천원, 많으면 한 5천원. 예전처럼 뭐 조 단위의 폭발적 매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게 표시가 안 나왔냐? 당연히 안 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총매수나 총매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상기하고 남은 순매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장의 분기점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 끌고 왔던 거품이 좀 끼어있던 성장주라든지 유동성이 줄어든 데 대한 매도 성장주나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 물량은 계속 매도를 하는 거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나 금리 인상 관련된 쪽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매수를 하는데 이쪽은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상계되니까 뭡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순매수 규모로 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잖아요. 표시는 안 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어도 지금 표시도 안 나잖아요.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을 젓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왜 팔아야 될 종목 엄청 팔고 있는 거고 사야 될 종목은 계속 사니까. 그 위에서는 표시가 상기가 돼서 안 나지만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바뀜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최근에 한 1, 2년 상관을 보면 분명히 조정했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거든요. 정말 그만 팔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루에 조 단위로 계속 매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없어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2, 3년 경향을 보면 분명히 조정은 외국인들이 다 이끌어왔고 상승기에 초반에 불을 당길 때만 살짝 샀다가 위쪽으로 내려오면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으로 꽂아서 지금 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누가 봐도 좋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좋지 않고 조정권인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 수급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의 아주 공포스러운 악재가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적어도 코피 시장에서 조 단위 매도, 선물에서 한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행위가 없잖아요. 시장은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수급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수급의 포인트를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어떠냐면 이런 거죠. 실적이 거의 이제 정점에 있는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성장주가 굉장히 좋아. 섹터가 좋아. 앞으로 전망이 있어라고 해서 그 성장의 가치는 이만큼이면 사실 작년부터 들어왔던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그 가치의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을 이만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가격은 이만큼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이만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 매도 쏟아진 거죠. 그게 이제 실적 정점에 있는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유동성에 이제 거의 종착역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만의 특징이 아니고 언제나 유동성장에서 똑같았습니다. 그걸 이제 인지 못하는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실적이 정점에 와 있는 성장주들은 지금 거의 이제 외국인들 매물 폭탄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루에 우리가 지금 2%씩 떨어졌잖아요. 장중에 2% 떨어지다 좀 회복을 해도 이틀 동안 2%씩 떨 때 그 누가 다 떨어뜨리냐 이런 종목들이죠. 실적 정점에 있는 성장주들. 대형주인데 불구하고 하루에 8%, 9%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매도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어디에 사고 있느냐? 실적 개선되고 있는 경기주는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사고 팔고 인덱스 펀드들이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지금 4월 달부터 2월 달 넘어서부터 4월 달부터 거의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 나올 때 급등했던 그 조정을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몇 달 동안 다시 자금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맞추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이제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없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대부분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세히 보면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는데 특정 종목에 계속해서 치우치는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처럼 삼성전자 2달 60% 오른 그런 가능한 종목도 이제
꿈틀꿈틀 아래쪽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되는 경기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주들은 액티브 자금이 지금 이제 서서히 출발하려는 출발선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그 이별에 항상 보면 기차역이잖아요. 한쪽은 출발하고 한쪽은 이제 도착하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한쪽은 시세가 끝나가고 한쪽은 이제 시세가 시작하려는 그 교차점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차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차를 거꾸로 타고 있으면 이제 작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 그럼 이제 제가 받는 최근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럼 모든 기술주들이 다 떨어지냐? 모든 성장주들이 다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옥석가입이 필요한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기술주도 성장주로 판별하는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성장주 얘기할 때 기술주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워낙 성장주 얘기할 때마다 이 IT 종목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본다면 이 성장주가 위험하다라는, 이 유동성이 줄어든 장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는 결국 그 성장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주의 가치가 이만큼이고 평가를 이 정도 할 건데 그걸 유동성의 힘으로 이만큼 가격을 부풀려 놨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려 놨던 가격만큼 다운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성장성이 부풀려지지 않고 성장이 되는 종목이면 어떨까요? 뭐 그런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장주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성장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IT 성장주라면 무턱대고 다 내려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다 같이 두드려 맞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왔다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내려왔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IT에서 그게 극명하게 나오겠죠. 뭐 예를 든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두드려 맞지만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장기로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급한 거를 뭐든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쪽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적 개선되는 성장주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호도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딱 보면 말은 쉽지만 참 주식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누가 다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서울경제TV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수급을 봤는데, 요거를 이번 주 잠깐 이제 섹터별 등락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섹터별 전개를 잠깐 보면,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이 조금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파란불이 절대 다수다 그렇죠. 뭐 제약 바이오 쪽이 한 4.7%, 뭐 한 3일 상간인데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보합권인데 카카오뱅크가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 쪽으로 은행주가 이번에 급락하는 기간 때도 은행주는 계속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음식료품 내려. 그러니까 이 소비재 경기 민감주 이렇게 하니까 왜 음식료는 내려가는 이렇게 하는데,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와 리오프닝은 좀 달라요. 다르고 그 상관인데 뭐냐면, 선택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지금 올라가는 장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선택 소비재가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섬유복은 조금 떨어졌는데 요거는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다 정도를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외국인 매도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증권이 좀 떨어졌다 나오는데, 이것도 증권도 보면 이번 급락 기간 초반에 좀 떨어졌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수익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보면 빨간불 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 통신업이 이제 시장이 떨어지니까 또 반대로 올라가죠. 통신업은 어쨌든 시장이 떨어지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2% 조정.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건설업이 이번 주 전에 상승 구간에서 많이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기계업종을 보면 별로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했는데 보합권입니다. 0.36% 정도밖에 마이너스 안 났다는 거는 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수였습니다. 유통업이 역시 이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철강금속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반등권에서 단기로 가는 분들은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 경기 확장과 맞물리는 리오프닝 때와 위드 코로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질이 좀 다릅니다. 주도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투자자는 물론 당연히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자는 조금 더 시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IT 성장주로 판별되면서 좀 많이 떨어진 모습. 그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높은 게 사실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가면서 운송 장비가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를 보면 제가 이 반도체에 관련된 공급 쇼테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제외하면 사실 현대차는 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혹은 자동차 시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보더라도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성이나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나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자리 잡는 모습은 아니고 이번 급락 때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수급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화학이 이제 보합권에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종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쪽이 사실은 거의 플러스권이 났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섹터별 등락을 한번 보신다면 그러니까 확연하게 보인다 그렇죠. 경기 민감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 소비재들 쪽이나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이 좀 잘 버텼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은 그다음에 그동안 급상승했던 종목 쪽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표시가 좀 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시각에서 이런 악재도 받고 시장의 상도 받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오늘 또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헝다의 자산 매각 및 중국 정부 개입 정도인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헝다가 자회사를 통해서 자산을 매각했고 그 말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중국은 이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 못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 매각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실한 회사 자산 매각하면 이거는 좀 뭐 공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수할 회사를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수해, 네가 인수해, 네가 인수해. 그러니까 해서 그게 되어야지만 질서 정연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자산 인수가 되는데 자산 매각을 했다라는 이유는 그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중국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좀 찾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석탄 물량 전력난과 관련 부분에서 요거 부분은 단기적으로 한 1, 2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안정되는지 부분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는 이제 유예안이 나왔다 그렇죠. 오늘 12월 달에 오늘 아마 저녁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셧다운은 없습니다. 12월로 연장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흐름인데 장기 국채 금리가 1.3% 왔다 갔다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까지 한 불과 한 3, 4일 만에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4%씩 뛰었어요. 채권 금리가 그렇게 뛰기가 힘든데 4% 뛰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요게 지금 단기간에 사실 이 1.5 상태에서 1.5%에서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는 이제 경기 민감주도 뭐든 다 떨어집니다. 증시 자체가. 다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1.5% 정도에서 어느 정도 1.4%, 3% 초에서 좀 떨어지면 일단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은행주나 이건 살짝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 후 우상향할 것이고 증시는 좀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가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더 급등하는 거는 경기 민감주한테도 좋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관전 포인트 좀 봐야 되겠죠.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의 이제 핵심 이슈는 결국 이제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금리 인상 수혜는 뻔하잖아요. 은행, 보험, 일부 증권. 그러니까 이런 금융회사 쪽으로 금리 인상 수혜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 이번 급락 때 좀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국채가 살짝 꺾이면 좀 조정받겠죠. 그럼 조정받으면 이게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 제로마죠. 이익 잘 나고 있죠. 분기 배당 엄청나게 잘 주고 있죠.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뭡니까? 이번 같은 폭락장에서도 은행주는 올라갑니다. 왜? 금리 인상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큰 추세라고 하면 그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이 내 포트에 한두 종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종목이 급락할 때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포트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은행주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풍파가 올 때마다 견딜 수 있고 앞으로 테이퍼링 할 때도 이 정도인데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조정받고 이럴 때 뭡니까?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레포트에 설마 이제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랑 없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한두 종목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위드 코로나는 장기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종목은 이제 대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한 가지 보면 백신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삼상 임상이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끝나면 미국이 이미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FDA 긴급 승인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사스 때나 이때 메르스 때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뭡니까? 반드시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어야 되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에서 이 실적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거를 좀 보시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신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실적 장기 공략주,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실적 중기 공략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다른 유명하신 분들 가져왔는데,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장이 힘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는 잘 하세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걸 잘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1-1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제로 하면 1이 남아요. 요 등식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주식에서는 계좌가 그래도 단기에 고전을 겪어도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로 주식을 하다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수익을 내면서 부침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갈 것이냐는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어땠나요? 아니, 우리 이주환 수석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블랙라벨이 아닌데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호칭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수석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아까 귓가에서도 들으셨죠? 지금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주가 없다. 그럼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듣고 계시는 제작진분들이 좀 웅성웅성했던 소리를 우리 이주환 수석 위원님 들으셨는지, 본의 아니게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나 금융주 없는데 하시는 분들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단기 타이밍이든 중기 타이밍이든 결국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빨리 사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우리 블랙라벨 이지환 전문가님은요,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이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월요일도 서울경제TV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 2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그럼 3탄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반도체 시리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